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과목 문제풀이 해보셨죠? 네. 요약하고 문제 풀고 요약하고 문제 풀고 하죠? 네.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바로 진도 나갑니다. 그 요약집 다 갖고 오셨죠? 네. 3페이지. 요약집 3페이지 P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3페이지 총칙인데요. 법의 제정 목적이 나오네요. 제가 일요일 날 또 뵈야 되는 거죠? 네. 일요일 날은 그저 어려운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일단 그 부분 정리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뭐 결격, 행정처분, 뭐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거래 과제, 경매, 그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나오는 부분인데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10시서부터 한 5시 반이나 6시 그 사이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갈 겁니다. 일단 금방 끝날 거예요. 아마. 왜요? 금방 끝나요. 요이 땅 하면은 내가 또 탁월한 강의잖아, 이게 또. 그러니까 요이 땅 하면 금방 끝나요. 벌써 끝날 때 됐어, 그럴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특강은 나중에 안 듣고 괜히 후회하지 말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론 정리도 하고, 일단은 OX 연습도 하고, 문제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각 학원이, 우리 학원이 지금 저는 마지막이에요. 다른 학원 다 했어요, 다. 이미 다 끝났고, 지금 제가 7월 중순만 가도 특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7월 중순 가면은 일단 문제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원래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론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자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7월 중순 되면 이제 안 한다 했더니 나부터 잡아놨잖아, 지금. 나부터. 예.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고. 자, 그럼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암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저만 더운 거 아니죠, 지금? 저거 26도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26도는 켜놔만 하잖아, 이거. 지금 교실이 꽉 차 있는데 한 22도 정도 해놔야지 좀 시원해질 텐데. 예? 24도 맞아요? 24도 정도는 설정해야 될 텐데. 그 정도 해야 시원해질 거예요, 아마. 졸면 안 되거든요. 이 중대한 중개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의미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암기만 해주세요. 그래서 속지 말자 유사 표현인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쉽게 기억을 했거든요. 그럼 부동산 중개업이죠.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다. 요거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 지도나 규율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그거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업이 아니라는 게, 이게 부동산업인데 여기에는 중개업도 있고 개발업도 있고 뭐 분양대행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요 등등등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만을 육성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참고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법령의 구성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맨 위에 공인사법의 성질이 나와 있죠. 이 공사법 성질, 이것도 지금 15회 시험에 출제 안 하고 있는데 가볍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법은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적 주의가 있죠.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일반법입니다. 널리 적용되는 기본법이에요. 그러나 민상법보다는 우리 법이 먼저 적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민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우리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무슨 법을 찾아봐야 돼요? 우리 법이겠죠.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고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상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상법에도 규정이 없네요. 그러면 이때는
민법의 규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 분야에는 법 적용 수위는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법이나 민법보다는 우리 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법은 민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예? 사법도 아니고 공법도 아닌 중간법이에요. 예, 중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간법이죠. 그래서 이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예요. 그래서 우리 법이 원래 사법령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개업공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어요. 근데 개업공사가 의뢰인의 득을 너무 많이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국가가 발전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지닌 개공에 대하여 규제하는 규정을 쫙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 규제 규정은 공법적 성격을 지닌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규정이 쫙 우리 법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우리 법이 사법령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공법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법들은 대부분 이 사법의 공법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학자들은 지금 뭐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중간법. 이걸 민법학자들은 뭐라 부르는 거예요? 사회법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이 혼합되어 있다 해서 이걸 혼합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이 공법적 성격이 아주 강한 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학자들은 이제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국내 부동산에 대해 정하니까 당연히 국내법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실체를 규정했기 때문에 일단 실체법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실체법에 대한 반대말은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참고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부동산 중개업의 연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확 무시하자고요, 그냥. 자, 그럼 문제집으로 들어갈까요?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서 좀 귀찮을 겁니다. 그러면 7페이지, 문제집 7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2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다음은 공사법의 법적 성격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다. OX. 5. 기본법이란 말은 일반법과 같은 표현이죠. 다음 2번, 공사법은 민법이나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인 지위를 지닌다. 역시 맞죠? 다음 3번, 공사법은 절차적 규정이 일부 있지만 실체법적 성격이 강하다. 개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실체를 규정했죠. 맞고요. 4번,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는 민법, 상법, 공인중개사법의 순으로 법이 적용된다. OX. X죠. 뒤바뀌었죠? 공인중개사법, 상법, 민법의 순으로 적용된다. 그래 틀렸고. 5번,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성격의 규정과 사법적 성격의 규정이 혼합된 중간법적인 성격을 지닌 법으로서 사법의 공법화 현상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죠. 괄호 아래에 들어갈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나란 것을 그랬는데요. 법의 제정 목적 암기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의 제정 목적 괄호 넣기 했는데,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나와야 됩니다. 그 전문성을 그 다음 제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한다죠.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그럼 4번서부터는 이제 용어의 정의죠. 자, 그럼 다시 서브노트로 돌아갑니다. 지금 5페이지 용어의 정의 매회 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표가 지금 들어가 있죠, 거기. 그래서 매회 출제예요. 매회 출제되는 부분은 무조건 파악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첫 번째 타겟 용어의 정의가 등장했는데, 용어의 정의는요,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확실히 구분돼요. 하나는 단순형 문제가 있어요. 이 단순형 문제라는 것은 용어의 정의 6가지가 지금 법제 2조에서 내려져 있는데, 이때 법제 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다.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순형 문제고, 또 하나는 중개와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확실히 구분되고 있고, 이 문제집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먼저 단순형. 첫 번째 용어의 정의로서 중개가 등장하는데, 자, 중개라 하면 뭐로 출발해야 돼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즉, 법제 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네 가지 요소, 중개대상물,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하겠어요, 이거?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라고 그랬죠? 물 알선이다. 그러면 중개대상 물이 아닌 것을 알선합니다. 자동차 거래 소개하는 거예요. 중개 아니라겠죠? 그럼 권리금 거래 소개합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그럼 중개 아닙니다. 이해되시고, 알선은 소개라고 그랬어요.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 그럼 알선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 아니에요. 그러므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또는 분양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중개다 아니다. 역시 중개 아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거래 소개했거나 컨설팅 분양 대행 행위는 모두 중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에 부수하여 토지 매매 알선을 합니다. 이건 중개가 맞죠?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러나 컨설팅 분양 대행 자체라는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의 3요소입니다. 중개가 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중개 대상 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이 있어야 되고, 중개 행위의 주체가 있어야 돼요. 중개 행위의 주체를 통상 누구라고 그래요? 개업공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개의 3요소, 중개상물, 중개 의뢰인, 중개 행위의 주체 또는 개업공인유사,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감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다. 그래서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또는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어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러나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보조행위이죠. 다음에 준비행위가 맞고요. 다음에 이거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물건 팔아주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럼 중개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수임인으로서 행위도 아니에요.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죠. 그러므로 이 얘기는 독자적 행위란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는 사실행위라는 걸 명심합니다. 법률행위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요. 넘어가죠, 이제. 7페이지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예요. 7페이지. 자, 그럼 이제 글자 수가 하나 늘어서 3글자가 됐습니다. 중개업은 3글자니까 3가지 요소로 기억하자고 했어요. 출발을 뭘로 해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되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개업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를 포함하고 있죠. 알고 있고,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 행위를 합니다. 그럼 무료 중개는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하는 중개는 절대 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거 보수를 꼭 받아야 되니까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약속 요구까지만 했어요. 보수 안 받았죠? 그럼 중개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다음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업이라는 것은 일단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영리성이 있는 행위를 해야 되죠. 이게 업이었어요. 예.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데, 실은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이렇게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받고 했다. 그럼 이꼬로 이게 뭐라고요? 중개업이에요. 이게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알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중개에 해당이 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여지가 있잖아요. 따라서 권리금 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하다 했어요. 중개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또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중개업을 이거 보수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도 중개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중개에 해당이 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중개업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1회 정도 소개했습니다. 이거 중개업이 돼야 안 돼요? 중개업이 되지 않죠? 그래서 중개업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이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가지가 중개업 정의를 봤더니 여기는 등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개업 정의에서는 등록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록이 들어가 버리면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를 중개업으로 못 잡아요. 이거.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는 중개업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중개업에서는 등록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감 잡아두시고, 나머지 이제 기타 용어의 정의 9페이지로 갑니다. 개업공사가 나오고 있죠? 3번 9페이지.
자, 우리 이제 개업공사 기억하고 있거든요. 개업공인인계사라 하면 뭐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개설 등록.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죠.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돼요. 이 점 주의하시고 다음 공인인계사 용어에 정했습니다. 공인인계사는 뭐만 기억하자고요? 자격취득. 이 법에 의한 공인인계사 자격취득만 나와야 돼요. 다른 말이 더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서 끝. 그럼 이 법에 따른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인계사이니 외국에서 공인인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니라는 점 알고 있고 다음 소속 공인인계사가 있죠. 이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기억하자고 했어요. 소속 공인인계사라 하면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자가 소속공사예요. 다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자가 있죠. 이 자는 소속공사로 분류되는 거 맞죠? 그래서 소공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소공의 종류 두 가지 있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자는 소공이라며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고 또 하나는 직원인 소공이 있더라. 통상 소공을 얘기하면 누군 얘기한다고요? 직원인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해해 두시고 여기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중개 업무가 뭔지 아시죠? 핵심 중개행위. 그래서 확인 설명서의 작성, 거래계약서의 작성. 이것이 바로 이제 중개 업무다. 그래서 이걸 수행할 수 있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는 꼭 명심할 게 뭐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닌 자. 그걸 명심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게 소속되어 어떤 말이 꼭 나와야 된다고요? 단순 업무 보조.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다. 이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단순형 용어의 정의 6가지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암기해 주시고 이제 판례 태도를 정리해야 되죠. 자, 그럼 5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요. 5페이지에 돌아와서 맨 밑에 1번 판례. 고맙게도 이 판례 잘 물어보거든요. 어떠한 행위가 중개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할선 중개할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공사의 여기서부터 밑줄이에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밑줄 그어놓죠.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된 여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결정하는 겁니다. 자, 넘깁니다. 6페이지. 맨 위에 2번 판례. 이 판례 놓치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이 판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로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판례 기억나세요? 오피스텔 사기 사건. 그래서 이제 개업공사 A의 중개사무소였는데 여기에 갑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장님이세요. 지금 A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하고 중개 업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때 자격증을 거신 분이 사무소에 출근하면 절대 이건 대여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출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똑 떨어지는 대여죠. 그러니까 자격증 거신 분이 출근 안 했으면 이건 똑 떨어지는 대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여를 받아 중개업을 하고 있네요. 어느 날 을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오피스텔 세를 얻고자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등기부등본 같은 걸 제시함으로써 내가 소유자가 맞다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그럼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 교부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 해가지고 임대인 갑,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을, 서명 또는 날인, 알선 개공 A, 서명 및 날인했겠죠. 그리고 설명서도 교부됐어요. 그래가지고 을로부터 3천만 원 오피스텔 보증금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인마이 포켓해 버렸어요. 추접스럽게. 3억도 아니고 3천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그러자 이제 이 3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A가 공제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을이 이제 공제에다가 이 3천만 원을 지급 청구했던 거죠, 이게. 그러자 이제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뭐라 판단했냐? 이건 중개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중개라는 것은 원래 갑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했다. 그러면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의 거래를 도와줘야 되죠. 근데 지금 계약서에 A가 중개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돼 있지만 실질은 이 도장을 누가 찍은 거예요, 지금? 갑이. 당사자로서 계약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갑이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당사자로서 기여한 거다. 즉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의리 패소했습니다. 졌어요. 좀 특이하죠? 특이한 것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개행위로 보고 지급해라 하고 판단이 나갔을 것 같은데 이거는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의리 패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을 해버리면은 이거 중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3번 판례 내려갑니다. 이 3번 판례는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데,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 관행에 의해서 기본적 상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자, 우리 개업공사 상인이 아니에요. 개공 상인 맞죠? 상인입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예요, 상사중개예요? 민사중개예요. 그래서 상행위를 중개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는 민사거래예요. 이 민사거래를 중개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개하는 자는 민사중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인이 맞아요. 그러면 개공이 상인이니까 개공이 하는 중개활동은 상행위가 맞겠네요. 그죠? 상행위예요. 자, 그럼 개업공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도 상행위로 간주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거였죠. 갑의 개업공사는 A였고 을의 개공은 B였는데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거예요. 갑이 그랬던 거죠. 을한테 부동산 파는데 을이 잔금일에 잔금 지급 안 해버리면은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을이 잔금일에 잔금 지급 안 했을 때는 니들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써라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개공이 보증각서를 써준 거예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죠? 이거 나 같으면 절대 안 써줘요. 멧돼지 패고 쫓아버리지. 이거 다른 데 가서 계약해라 하고 이거 어쨌든 그래갖고 보증각서를 써준 거예요. 이건 그러자 잔금일에 이제 잔금이 1억이었다고 하졌을 때 지급을 진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갑이 A에게 네가 잔금 지급해라 하고 1억 지급 청구한 겁니다. 그러자 A가 야 B도 보증을 섰거든. 나는 5천만 원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별의 이익의 주장이라고 그래요. 분별의 이익. 이게 뭔 말이냐면 보증인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럼 각기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을 지는 걸 분별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 참고로 민법상 민사상 보증을 섰잖아요. 그럼 분별의 이익이 있어요. 보증이 여러 명이면 각기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독 보증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상법상 보증을 섰잖아요. 그럼 상법상 보증이 여러 명이었다. 그러면 상법상 보증은 연대 보증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의 이익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 개업공사는 상인이 맞다. 그리고 개업공사가 하는 중개활동은 상행위이다. 그러면 이 상행위인 중개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각서를 썼으니 보증각서를 써준 행위도 상행위이다.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연대 책임이라는 얘기죠 이거. 그러면 각기 보증인이 전액 1억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억 지급해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억 지급하고 이 A는 B한테 5천만 원 구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보증인들끼리는 구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부동산 중개인은 상행위다 아니다? 상행위다.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그 보충 부분은 그냥 훅 무시하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8페이지에 판례가 또 실려 있죠. 이 판례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억 꼭 해두셔야 돼 이거. 자 그럼 1번 판례 보겠습니다.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행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즉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단순 횟수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2번 판례.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우연한 기회에는 절대 업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있잖아요. 중개에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중개업은 아니지만 중개에는 해당이 되죠. 건물 전세 계약 알선했다면서요. 중개에는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중개업은 아니죠. 한 번 했으니까. 이해되셔요? 네. 자 내려갑니다. 3번 권리금을 수수하고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맞아요?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소개했다라도 이건 중개가 아니라겠고 따라서 중개보수라는 것은 중개에 적용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중개보수의 한도 역시 이러한 거래상 중개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가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와 이루어졌다고 하여 공인인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해당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예,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5번 내려갑니다. 5번 판례. 중개의 정의상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권도 포함되고, 여기서 끊어놓으세요. 그 끊어놓는 것은 이렇게 툭 끊어갖고 지문을 구성하면 알아보신다는 얘기예요. 끊어놓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알아보시죠, 이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돈 빌려주고 빌리는 거. 이거 하면서 부수적으로 저당권 설정의 알선업이 중개업이라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4번, 5번 판례는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에 6번 판례. 중개인이라는 건 개업공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에 의뢰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말씀드렸고. 7번 판례. 중개사만의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냐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는 아직 안 받은 것이니 중개업이라 할 수 없죠. 그럼 이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따르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죠. 중개업 자체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다시 문제집으로 돌아갑니다. 8페이지 4번 문제 22회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형인데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OX X. 그래서 이 단순형 문제에 대해서 푸는 요령이 용어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읽어야지 그냥 답이 딱 보여요.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 다 맞는 지문처럼 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던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1번이 왜 틀렸냐면요. 우리 공인중개사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소공. 누가 또 중개인이라고 그랬어? 소공이죠, 소공. 소속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사람의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1번 지문에 따르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그랬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지금 개공이 중개업 영위하고 있죠. 소공은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죠. 일반은 중개업 종사하고 있지 않죠. 야를 포함 못했잖아, 지금 용어에서.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이제 그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요령들은 다 아시죠? 예습을 했고 안 했고 했어요? 왜 표시가 안 돼? 아, 했구나. 내 눈이 좀 나빠서. 근데 더 성질을 내고 그래, 선생님한테. 내가 예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예습을 다 했지? 참 잘했어요. 원래 예습하는 거예요, 원래. 예습할 때는 그 계속 물어보시는데 뭐 진도표 우리 부원장님 내놓으라 할까 할 수 없이 내가 내놓긴 했는데 어쨌든 뭐 예습을 하고 듣는 게 정석이죠, 원래. 예습을 하고 듣는 게 정석이고 단 예습을 하실 때 내 과목 시간은 오늘 아니면 어제 저녁에 보는 게 좋아요, 제일. 예습은 그게 정석이에요. 바로 직전에 잠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 과목은 1시간 이상을 들여서 예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읽어보고 오시는 거야. 예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죠. 그냥 뭔 문제가 나왔나 하고 쭉 보고 쭉 읽어보고 읽으면서 눈에 탁 걸리는 거 있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러면 거기 딱 체크해놓고 와야죠. 그러니까 해설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체크해놓고 왔는데 이 부분만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체크해놓은 것만. 그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뭔 말인지 아셔요? 아예 제가 문제를 안 풀어드린 거 있죠? 이건 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풀어보실 때 쓱 보고 가야 돼, 그냥.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니까 풀어는 봐야죠. 풀어는 보고 그걸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쓱 해설 보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트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연역, 출제했다. 찍어버리는 거지, 그냥.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습을 할 때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1시간 이상 할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번 제가 여기 올 때 45문제 내지 60문제 정도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60문제라고 가정했을 때 60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때 1분, 한 문제당 1분을 배당하면 60분이 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속도로다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굳이 예습을 하신다면 그게 이제 좋고, 복습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습할 때 요령이, 제가 지금 용어의 정의 해설을 했잖아요. 용어의 정의를 지금 이론 설명을 했잖아요.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아셔요? 제가 지금 용어의 정의를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단순형 암기합시다 그랬죠? 6가지 암기해야 되죠? 다시 한번 봐야 되죠? 핵심 포인트가 뭐였더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판례 읽어드렸죠? 판례 다시 한번 쭉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니까, 문제 푸는 요령. 제가 이걸 본 이유가 왜 그랬냐면, 읽으면서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20, 30대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가 중장년들, 50, 60대들은 읽으면서 문장이 안 들어와, 이게. 안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이걸 밑줄을 계속 그으면서 읽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목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실수로 많이 틀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밑줄을 쫙 그어놓게 되면 어디가 포인트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포인트만 밑줄을 딱 그어야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4번의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업을 영위하는 사람다, 이게 틀렸죠? 그럼 그 부분만 딱 밑줄 긋고 X를 딱 그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뭔 말인지 되십니까?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돌아왔을 때 바로 이게 눈에 확 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 쫙 그어놓으면 시간도 밑줄 긋는데 많이 걸리고 속도가 안 나와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 포인트 OX를 반드시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수를 되도록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야 돼요.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이제 핵심 단어의 밑줄을 딱 긋고 OX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나중에 이제 지문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 과목 공통이에요. 맞죠? 그렇게 이제 푸시고, 그래서 우리가 패널 논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20, 30대도 이런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다 하는데, 그냥 보면은, 그래갖고 내가 9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볼 때 한 번씩 돌아다녀 봐요. 어떻게 푸시나. 근데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 계속 긋는 분들이 있다니까.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시간 이거 긋는 것만 해도 오래 걸린다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과목이 전에는 25분 내지 30분이면 40문제를 다 풀어냈는데 25분 내 30대. 최근 시험에는 이게 절대 안 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 합격자들이 중개법이 한 50분 이상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중개법이. 그러면 지금 공법하고 같이 우리 과목이 엮여 있는데 100분 동안 공법하고 80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공법 가지고 이것도 공법이 묶인 게 결코 유리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도를 내줘야 되는데,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OX를 치고 답 나오면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리고 꼭 돌아와서 검사 한번 해줘야 돼요. 우리가 실수를 줄여야 되니까. 거꾸로 쓰는 것들.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검사를 꼭 해줘야 됩니다. 검사할 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1차는 돌아올 시간이 거의 없을 거라고 그랬죠? 1차는 돌아올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돌아와야 돼요. 무조건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공법 대충 풀어놓고 얼른 돌아와야 돼. 어차피 공법 그거 쌓아놓고 고민해봤자 답 안 나와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농담 아니에요, 이거는. 진담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실 때 그렇게 꼭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 지금? 한 번만 더 하면 쫓아낸다, 내가. 자, 그럼 4번에 1번 지문 틀렸습니다. 2번 지문 내려가죠. 그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사 이렇게 딱 나오면 떠올리는 게 개설 등록만 나와야 돼, 염두에 둬야 되죠. 그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빠져야 되죠. 2번 지문이 왜 틀렸냐면요, 우리 개공의 종별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3가지. 개공의 종별 3가지가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법인인 개공이 있고, 누가 있어요? 중개인이 계시. 뭔 또 소공이에요, 중개인이 지금. 중개인입니다. 개공 종별 3가지 중개인이 있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계시는데, 지금 2번 지문에 따르면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랬죠? 법인과 중개인을 포함 못했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설 등록까지만 나와야 돼요. 이게. 자, 3번 내려갑니다. 중개업은. 그럼 3가지 요소니까 3글자니까 3가지 요소만 나와야 되죠? 다른 사람의 의뢰를 처벌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모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이죠? 3번 맞았습니다. 그럼. 정답이고 4번 중개보조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돼요. 여기까지 좋았죠? 일반 사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OX. X죠.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죠. 그래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단순 업무 보조라고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5번 소속공사는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여기까지 좋았죠.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한 자로 나와야 되죠. 예, 그래 틀렸습니다. 이거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수형 문제였고, 그럼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6번 문제에서부터는요, 이제 판례, 중개 관련된 이론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부터 이제 문제 유형이 달라지고 있죠. 그럼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6번 문제입니다. 지금 1번 우인한교의 단 의뢰, 다른 사람의 의뢰하여 주택에 관한 전세권 설정일을 알선하여 주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 지문을 제가 버릴까 말까 고민했던 지문이죠. 제가 모의고사 해설하면서 이 모의고사에 여러분들이 보신 모의고사 이 지문 똑같은 거 나온 거 있죠. 이거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해설하면서 제가 이런 식의 지문은 버리는 게 낫다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버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대로 제가 이걸 살렸는데 제 지문 베낀 거야. 그거 모의고사에서. 그래갖고 이제 지금 중개라고 물어봤죠. 판례는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서기 안에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그랬지 이거. 그죠? 그러니까 판례를 정상대로 보니까 이 지문은 시험에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내죠. 근데 지금 중개업을 물어본 게 아니고 중개라고 했죠. 중개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실까 봐 다운까지 해놨죠. 지금 일부러. 그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 한 번 했다 하더라도 중개는 해당이 되죠. 근데 중개업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연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시험에서는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묻기 때문에 돼요. 시험에서는. 그럼 중개업으로 물어본다면 쉽게 알아보시겠죠? 예, 그래서 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개는 해당이 돼요.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다음 2번입니다.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공사법상 중개행에 해당한다. OX. X죠. 그럼 권리금에 밑줄 긋고 중개행에 해당한다. 밑줄 긋고 X 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 단어들 밑줄이에요. 그게. 자, 다음 3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행하는 부동산 공매나 법원의 경매는 공개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함으로 중개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맞나요? 이거 우리 상속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매 중개할 수 없겠죠. 경매도 중개할 수 없죠.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경매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란 자체는 법정에서 물건을 풀어치우는 절차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입 여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상속된 토지는 중개대상물 돼야 안 돼요? 되는 거고, 이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예요.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근데 경매 자체는 중개할 수 없죠? 그럼 3번 맞았어요. 맞습니다. 경목매는 중개의 개입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만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X. 틀렸다는 거 알아봤죠? 그러니까 중개대상에는 매매교환 임대차도 있고 저당권 설정의 행위도 중개대상이 되고 있죠. 전세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지역권 이전이. 그러니까 매매교환 임대차만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의미가 축소했으므로 틀린 거예요. 근데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낸 거예요. 지문을 OX. O. 그러니까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여전히 틀렸죠.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버리면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같은 게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만자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틀렸죠. 무조건. 무조건 틀렸어요. 이거는. 권리의 득실병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매매교환 임차는 권리의 득실병의 대표는 예시 아니에요. 예시만 갖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의미가 축소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원래 4번 지문이 이거였어요. 원래. 이 지문을 냈던 건데 요즘 추세가 우리가 시험에서 추세가 명쾌하게 낸다고 그랬죠. 시험을. 명쾌하게 내버려요. 그러니까 만자를 넣어드린 거예요. 근데 만자를 넣어드리면 그냥 쉽게 알아보는데 그걸 빼면 왜 못 알아보냐고. 그래도 틀렸어 이거. 이해되십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용어의정의 문제가 약간 진화를 했어요. 진화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 과목이. 여러분들이 멈칫하거든. 이렇게 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문이 이제 요즘 경향이 이렇게 내는 거죠. 용어의정의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여 주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내죠. OX. 이건 O죠. 이 지문과 이 지문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요즘 경향이 이렇게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하는 건 기본이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럼 중개대상물에 대한 당사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소개해 주는 행위는 중개가 맞죠? 근데 중개라 하면 중개사물에 대한 당사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정확하게 암기하거나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용어의 정의 문제가 진화했어요. 요즘 경향이 이렇게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4번 틀렸고 그럼 5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무료로 중개합니다. 업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겠죠? 근데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손해배상 책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료 중개행위도 우리 법에 적용은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죠? 이거. 그러면 5번 지문 틀렸죠? 적용됩니다. 이거. 왜 무료로 해줬다고요? 이뻐서. 이쁘면 모든 게 용서됩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옵니다. 우리 중년들은 이쁘다는 말이 곱다란 얘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에 맞게 품위 있게 우아하게 그렇게 늙어가야지. 맞죠? 자, 7번 갑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상 중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옳은 것과 틀린 것이 순서대로 바르게 된 것은 그랬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이란데 지금 오역생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40문제 중에 말이에요. 박스형 문제 있죠. 박스형이 통상 몇 개 나온다 했어요. 원래 이제 6, 7개 정도 나왔는데 요즘 최근에 박스형이 계속 10개 이상씩 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 25회 때 11개, 26회 때도 11개, 작년 27회 때 무려 13개를 냈어요. 그래서 박스형을 지금 작년에 13개 냈기 때문에 10개 이상을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리고 옳은 것 틀린 거 있죠? 옳은 것 풀기가 더 어렵죠? 틀린 것보다 옳은 것 찾기 문제가 더 어려운데 원래 옳은 것 찾기 문제도 40문제 중에 약 한 15개 정도 냈었어요. 그러니까 25개는 틀린 거란 얘기죠? 이랬었는데 최근 시험은 반반이에요. 옳은 것 20개, 틀린 것 20개 이런 형식으로 지금 내고 있고 절반씩 내고 있고 작년 시험에서는 옳은 것 문제 유형이 26개였어요. 근데 작년 문제 유형으로 따진다면 작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박스형 13개나 냈고 옳은 것 찾기 유형 문제가 26개나 됐으니까 40문제 중에 문제 유형 치고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작년 합격 인원이 최근 시험에서 가장 많았고 합격률은 역대 지금 2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합격률 가장 높은 합격률은 몇 회였을 것 같아요? 1회. 그렇죠. 1회. 1회가 가장 높았어요. 합격률이. 그 다음 2번째 높은 합격률이 작년이었어요. 통상적으로 지금 그 20%에서 약 25% 사이에서 합격을 결정하거든요. 이 정도 선을 결정하는데 그 지금 작년 27회 때 30%는 합격했어요. 난이도 중에 사실상 실패한 거지. 그래서 30%는 합격했고 그 다음 26회 때 있잖아요. 26회 때는 25%가 합격했어요. 이것도 많았어요.
25회 때는 19%밖에 합격 못했어요. 이거 25회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2차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 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시험장에 들어가는 인원. 근데 이제 추론 인원, 응시원서 낸 인원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이 틀리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낼 때 그 2차 시험을 한 10만 명이 보겠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럼 시험장에 한 6만 5천 명밖에 안 들어가요. 3만 5천 명은 원서만 내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1차를 보고 났더니 1차를 망쳤다든가, 그럼 2차 시험 안 보고 가버리는 거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들. 근데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1차 시험은 내가 굉장히 어렵게 봤어. 그렇다 하더라도 2차 시험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내가 1차만 목표로 계속 했는데 2차 시험 혹시 될까 하고 보지 말고 절대. 이거 혹시나 하고 되는 시험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2차를 포기하면 깔끔하게 2차를 포기해버려야 돼. 아예 그냥 눈도 두지 말아야 돼. 나한테 인사도 안 해야 돼. 뭔 말인지 아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2차를 버렸다면 이제. 깨끗하게 1차에 주력을 해줘야지. 그리고 시험은 꼭 본다? 공부하려 않고 혹시나 될까 하고? 절대 안 돼요, 그거. 근데 어쨌든 근데 내가 1, 2차를 같이 했는데 1차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내가 이거는 시험장에 가기 전에 계속 주의를 당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고 와라, 시험을. 2차를. 그 감을 믿고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그 10만 명 이제 출원했을 때 6만 5천가 들어가면 이 인원 대비예요. 이 인원 대비 이제 합격률을 따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작년에 이제 30% 정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년 근데 최근 시험에서 이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는데 문제 유형은 우리 과목이 유형치고는 또 가장 어려웠어요. 유형으로는. 근데 문제 자체가 어려웠던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저게.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좀 불리한 조건이 된 거예요. 공법하고 엮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1, 2, 3 세 과목을 그냥 한 번에 봐버리면 차라리 그냥 공시법 같은 거, 세법 같은 거 포기해놨으니까 얼른 그냥 훅 찍어불고 그냥 가는데 어쨌든 세법은 해도 6개, 안 해도 6개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9개 정도 맞추고 이제 예? 세법은 암기할 것도 더럽게 많은데 그놈의 숫자 아주 헷갈려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놈의 세법이 그 포기를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세법 완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꼭 알아야지. 그거는 실무에서 중요한 그거니까.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7번 문제 유형, 그래서 박스형 OX가 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참 박스형 얘기하다가 이게 3,000% 또 봐야 하는데 어쨌든 박스형이 지금 작년에 이렇게 나오는데 박스형 규칙이 있어요. 출제 규칙이 있는데 OX형 하나 정도 냅니다. 하나. 그 다음에 괄호형 있겠죠. 괄호 넣기. 박스형에서 순서대로 골라. 그러니까 괄호형 문제 하나. 그 다음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있죠. 옳은 거 틀린 거 몇 개냐. 이 문제가 하나예요. 근데 작년에는 몇 개냐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2개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겠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냐 문제가 가장 최고급 난이도죠. 이게. 근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박스형을 딱 냈는데 지문이 4개였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었는데 이걸 답을 고르라 할 때 옳은 거 골라라는 거예요. 근데 옳은 게 이제 기역과 디귿이었잖아요. 근데 답을 지문을 어떻게 만드냐면 나도 모의고사 할 때 이렇게 만드는데 1번에 기역, 2번에 니은, 디귿, 3번에 기역, 디귿, 4번에 뭐 예를 들어서 니은, 디귿, 리을, 5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몇 개냐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이거 실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기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게 기역, 니은, 디귿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문들은 물론 고르는데 뭐 다른 것보다 훨씬 쉽죠. 지워나가면 되니까. 그 중에 확실히 아는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확실히 아는 지문이 없다면 그게 심각해진 거고 이제. 그럼 그때는 깔끔하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자, 어쨌든 이제 차츰차츰 더 익히기로 하고 기억 갑니다. 7번의 기억. 부동산 중개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X. X. 기출지문이고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이죠.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재산상에 논의가 있으면 안 돼요. 법률행위 아닙니다. 사실행위예요. 그래 틀렸고. 니은.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과 같은 담보물권 모두가 포함된다. OX, X. 니은 지분은 틀렸다는 거 확실히 알아봤어요, 지금. 자, 근데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 대상인 권리, 그게 그 밖의 권리거든요. 그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낸 거예요. OX. O라고 해야 돼, X라고 해야 돼, 이거. O죠. 뭐예요? 이런 형태를 확실히 알고 가야 돼. 이거를. 아까 지금 제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와의 저당권 설정의 알선업은 중개업이라고 했고, 그거 끊어놓으라고 그랬죠? 판례 아니에요, 지금.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고, 그랬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의 알선업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와 이루어졌다 하여 중개업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됩니다. 맞아요. 담보물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단 질권 제외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맞은 거예요. 맞다 하셔야 돼. 원칙적인 지문을 냈을 때 예외를 생각하여 원칙 지문이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건 맞았습니다. 근데 이걸 끝까지 누군가 틀렸다고 태클 걸겠죠? 그럼 출제하는 입장에서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어떻게 내냐? 요즘 경향이죠, 이게. 명쾌하게 내버리는 거예요.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질권을 제외하고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명쾌하게 내버립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알고 가야 돼요. 이게 맞았다는 거를. 단 질권 제외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걸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니은 지문. 그래서 이제 이 모의고사 지문이 중요하다는 게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신경 써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는 굉장히 기억이 오래 가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모의고사에 이런 걸 장난을 막 쳐놓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혼선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가 사실은 정교하고 좋아야 되는데 어쨌든 중개법 모의고사가 지금 현재 장난치는 지문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거 다 틀렸단 말이 해버리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담보물권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니은 지문은 확실히 틀렸죠, 지금? 확실히 틀렸습니다. 질권만 빠지면 되죠, 그거? 담보물권 모두가 들어가는 거 아니고 질권은 아니고요. 유치권은 중개상 권리되는 거 맞아요? 되는 거 맞죠? 유치권은. 자, 디귿 내려갑니다. 기업공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순의 잔금 채분을 보증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된다. 알아보시겠죠? 그럼 맞았고요. 리얼. 공인인증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그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예, 그래서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XX 55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이건 이제 중개의 성격인데 그냥 참고하시고 9번 문제 넘어갈까요?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을 했는데 기억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중개했다 하여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이라 할 수 없다. 맞죠? 보수 안 받으면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니은 지문. 중개의 대상에는 모두가 법률행위에서 이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포함한다. 자, 이거는 참고하세요. 제가 잘난 척한 겁니다. 이거는. 니은 지문은 시험에 낼 일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여러분들은 다 탈락시키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참고해 두시는데 근데 이해 못할 바도 없어요. 이거. 갑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이때 이 행위. 이게 중개행위죠. 이게 알선인데 중개행위인데 이것은 사실행위라고 그랬죠. 근데 갑을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들이 있죠. 이 행위들은 모두가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아니에요? 이걸 줄여서 중개대상 행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대상 행위는 모두가 계약 아닙니까 지금? 맞죠? 계약은 모두 법률행위라면서요. 그죠? 그럼 법률행위는 크게 분류하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있죠? 준물권행위는 따질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크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나눠지는데 채권행위는 매매교환 임대차가 있고 그다음에 물권행위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로서 뭐 저당권 설정이, 저당권 이전이 이런 것들이죠. 이행의 문제를 전혀 남기지 않죠. 채권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채권행위, 물권행위로 분류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예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되는 모두가 법률행위죠, 지금. 이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포함하죠. 그럼 니은짐은? 맞았죠? 중개의 대상행위라고 그랬어요. 이건 법률행위죠. 모두 계약이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두시고. 자, 다음 디귿입니다. 개업공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분석 및 매수 신청에 대리를 하는 행위는 중개라고 볼 수 없다. 맞아요? 이거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컨설팅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분양대행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 지문을 멈칫하면 안 되죠.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합니다. 알선이 아니에요? 소개 아니잖아, 이거. 그다음에 이거 권리 분석해주고 또 대리해줍니다. 소개 아니잖아요. 중개 아니죠, 그럼. 맞죠? 예, 그럼 디귿쯤은 맞습니다. 이런 건 멈칫하면 절대 안 돼요. 중개라고 볼 수 없다. 맞아요. 다음 리을입니다. 다른 사람 의뢰에 금전 소비 대차 행위를 일정 보수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OX, X. 금전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이거 소개행위는 중개가 아닙니다. 틀렸고 미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중개사물에 대한 반복적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될 수 없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이거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중개했습니다. 그래도 중개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역시 리을지문, 미음지문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인가요? 예,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그냥 참고하세요. 쓱 풀어보시고 요 11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이거 이제 원래 기출문제 약간 수정해 놓은 건데 7회하고 14회 때 11번 문제가 나왔었는데 참고하시는데 여기서 위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법상 계약 중에 뭐와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위임. 위임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이죠. 그래서 이제 소송이 변호사한테 가서 맡기거나 또는 인감임면서 떼달라고 시켰습니다. 이거 위임 계약이죠, 다. 그럼 위임과 중개가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둘이 같은 점은 둘 다 사무처리자나 우리 개업공사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가 발생된다는 거죠. 이 점이 둘이 유사한데 차이점은요. 차이점은 위임에 있어가지고는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변호사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부동산 중에는 의뢰인이 개공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죠. 다음 민법상 위임은 유상이 원칙입니까? 무상이 원칙입니까? 무상이 원칙이라겠죠. 그러나 우리 중개는 개공이 상인이기 때문에 유상성을 띠고 있죠.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내용만 좀만 더 들여다보면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라고 그랬죠.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예요. 근데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모두가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계약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위임은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예요? 예? 위임은 법률행위죠. 계약이니까 위임은 법률행위예요. 위임 자체는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위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있죠? 위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소송행위, 인감증명을 띄는 행위 자체. 이게 바로 위임의 대상이 되는 행위예요. 그럼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어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인감증명을 떼는 행위는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근데 소송행위 있죠? 소송행위는 변호사가 법원에 대고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법률행위겠죠. 그러면 위임 자체는 법률행위지만 위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까지 물어보면 이미 시험을 떨어뜨리고자 보는 시험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는 되긴 되죠. 법률행위, 사실행위 막 그러니까 헷갈리죠. 근데 이해는 되긴 돼요. 자, 그럼 3번 지문만 잠깐 볼까요? 11번의 3번 지문. 위임과 중개는 유사하나 중개는 반드시 의뢰인과 개업공사 간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점. X 나가야 되죠.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점.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점에서 위임과 구별된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임과 중개를 그 지문에서 딱 바꿔놓으면 맞는 지문 돼버려요. 위임은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죠. 유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있죠. 예, 그 점에서 중개와 구별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그럼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쉬었다가 10분 나가겠습니다.